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새로 준비된 저장소에 접근하시면 여기 인덱스에 있는 리드미 파일, 인덱스에 있는 모든 폴더에 readme.md라고 있는 파일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첫 페이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몇몇 폴더들은 이제 개요를 좀 넣어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 들어가기 전에 원래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뭐라도 우리가 코드를 좀 경험해 보고 나서 정리하는 게 더 잘 와닿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일단 탐색적 데이터 분석 지나고 전체 개요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치는 동안 여기 군데군데 폴더들이 좀 개편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부터 좀 볼게요. 일단 저장소 딱 들어가자마자 리드미를 딱 보시면 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앞부분은 조금 이제 낯간지러운 얘기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추론 통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어 같은 거를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이 말이 되게 낯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통계학과 1학년 1학기 첫 강의에서 나왔던 멘트여갖고 이런 멘트는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관찰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이제 그 통계라고 해요.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은 관찰, 설문조사, 실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크롤링도 어떻게 보면은 관찰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말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또 다른 방법, 요즘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 요즘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여러분들 설문조사할 때 요즘 집에 찾아와서 막 수기도 받고 그러나요? 웹이나 앱이죠. 요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더 일반적인 방법은 이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뭐 생긴 지 몇 달 안 된 거 아니죠. 이제 스마트폰 앱도 거의 한 15년, 20년 됐잖아요, 이제 역사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우리한테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서 얘네들을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컴퓨팅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거에 레거시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이게 무슨 유사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된 거. 단어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이 데이터 폭발이라고 하는 용어는 1층에 그 데스크 옆에 문 보면 그 모니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더라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쏟아지는 데이터가 이제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뉴욕타임스가 하루에 싣는 정보량이 17세기 영국 한 사람이 평생 소비하는 양의 정보랑 비슷하대요. 하루치가.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하루에 4페타바이트 정보가 생성된대요. 이 두 개는 개강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하루에 쏟아지는 데이터가 장난이 아니다. 이거를 데이터 폭발이라고 부른대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통계라는 게 점점 더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가늠하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불확실한 거를 자료를 수집해서 그 정보를 구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갖고 결국은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별도 과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통계학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통계의 핵심은 데이터 패턴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자, 뭐 밑에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통계의 단계 구분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요약. 요약이 이제 기술 통계나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고, 이 요약된 결과를 가지고 추론.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단계가 요 추론 통계, 요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중을 보면은 한 2대 3대 5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량의 비중이. 얘가 확실히 많아요. 자, 요 표는 개강할 때 제시를 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부터. 자, 이제 모집단과 모수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모집단하고 모수라는 용어를 수업에서 안 꺼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모집단을 이해할 때 저는 앞에 한 글자를 붙였어요. 부모집단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발표하셨던 발표 자료를 보면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정하셨죠. 물론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그 데이터의 분석 범위를 왜 정했을까? 분석 범위를 과연 왜 정했을까? 예를 들어서 한열림내조가 여행 관련된 걸 했는데 제주도로 특정 지어서 데이터를 수집했죠. 왜 제주도만 했어? 그치. 그 대답을 원했거든. 제주도라고 이제 타겟팅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전 세계를 놓고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자, 대한민국과 제주도라는 관계가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전체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고 있는 전체 범위. 만약에 각 지역별로 방문자 수에 대한 평균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 여행지에 대한 방문객 평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되는 거죠. 이 모집단의 평균 값을 모수라고 불러요. 부모의 대표값. 모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부모 집단의 평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여행지에 내지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여행지의 평균 방문객 수 구하는 게 쉬울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 내지는 특정 국가의 한 지역을 대표로 삼아서 그 지역의 평균 방문자 수를 구한다고요. 보통 통계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대한민국을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분석 범위를 제한을 해서 타겟팅을 해갖고 어떤 데이터를 추출을 해요. 얘가 제주야. 그럼 얘를 표본 내지는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자, 모집단의 평균이 뭐라고? 모수. 그리고 표본 집단의 평균을 통계량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값이에요. 데이터 분석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집단,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 전체를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모집단은 너무 커서 모든 개체를 조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각각의 그 개체를 원소라고 부르고요. 모집단은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이 있어요. 개체 수가 유한계인 거, 무한계이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모수,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값, 흔히 평균. 근데 대부분의 경우 모수의 평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체 수가 적은 유한 모집단의 경우는 조사하면 알아낼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집단은 무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본 집단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모수는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통계학에서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지 항상.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낼 수 없을 경우에 비모수적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표본. 모집단을 알기 위해 실제로 관측한 모집단의 일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대상이 표본이 되는 거죠. 자, 초등학교 전체가 있다고 쳐요. 아니면 어떤 대학이 있다고 쳐요. 대학교 구성원은 성별로 남자가 있을 거고 여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수도 있을 거고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고 여학생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겠죠. 여기서 그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의 환경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려고 내가 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별로 나눠지고 교수와 학생이 있고 학년별로 집단이 있을 때 이 사람들로부터 골고루 뽑아야지. 내가 3학년이라고 해서 내 주변 친구들로만 100명을 뽑아서 얘네한테 설문조사를 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뽑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발표하셨던 그 발표 자료 있죠. 그 발표 자료에서 다들 뭔가 평균값을 구해갖고 그래프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건지 골고루 속해 있는 건지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오늘의 주 내용은 그걸 어떻게 검증하는가예요, 사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의 대학에 몸담고 있는 전체 인원이 5,000명이라고 치자고요. 여기서 무작위로 100명을 뽑는데 무작위로 100명을 뽑을 건데 모든 집단에 골고루 인원을 추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 확률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어떻게 뽑아야 골고루 뽑힐 것인가. 그래서 모집단에서 우리 학교 대학에 있는 전체 인원, 이거는 유한 모집단이죠. 여기서 무작위로 인원을 선정을 했을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표본을 추출하는 절차, 이게 확률값이에요. 그리고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약간의 절차와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잘 준수해서 뽑힌 신뢰할 수 있는 표본을 확률 표본이라고 해요. 자, 1교시 26초 남았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자, 그럼 이어서 얘기합시다. 자, 모집단과 표본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표본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진짜 요건에 맞는 것들만 속속 진짜 잘 뽑아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오차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들이 조사 대상에 추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이거를 표본 오차라고 부르고요. 이 표본 오차의 종류가 표본 편의와 비표본 오차 두 가지로 나뉘는데, 표본 편의라고 하는 거는 모수를 작게 혹은 크게 할 때 추정하는 거랑 같이 표본 추출 방법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래서 이제 표본 추출 과정에서 특정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출될 때 생기는 오차를 흔히 표본 편의, 한쪽에 너무 치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본 편의는 확률화에 의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는요, 그냥 실수야. 잘못 뽑은 거지. 그래서 조사 대상이 증가할수록 비표본 오차도 좀 커집니다. 자, 그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요즘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하는 게 거의 구사를 안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사람이 통계를 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계산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니까 개수가 많아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학교에 뭐 학생 500명, 그래서 모집단을 우리 대학으로 놓고 학생 500명을 표본 집단으로 놨다, 이렇게 했다면은 요즘은 우리 대학 학생 전체를 표본 집단으로 놓고 대한민국의 대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놓고 이렇게 범위를 그냥 더 크게 잡을 뿐이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에서 또 일부만 추출하는 그런 처리를 하지는 않아요. 실제 코딩상으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가 5만 건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평균 내라고 명령 내리면 뭐 이게 뭐 오래 걸리나요? 그냥 엔터키 한번 치면 한 1, 2초 후에 나오잖아요. 그냥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컴퓨터가 지지리도 오래 걸렸다. 5만 명 평균 내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럼 데이터를 추려야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원래 있어요. 이 샘플이라는 메서드가 이거를 표현하는 건데 요즘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데이터 분석 책들도 이거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이런 개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표본 추출 방법, 단순 랜덤 표집.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자, 유한 모집단에서 n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이 표본으로 선출될 확률이 같도록 설계된 표본 표집 방법. 말이 되게 어려운데 랜덤이잖아. 그냥 랜덤이야. 각각의 샘플에 번호를 부여해서 임의의 n개를 추출을 해요. 그러면은 50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원소들은 뽑힐 확률이 50분의 1이죠. 그래서 각각의 샘플은 선택될 확률이 동일해요. 이때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이 있어요. 비복원 추출의 가장 대표적인 건 로또야. 로또 추첨할 때 64까지 있나요? 로또 숫자가 몇 가지 있지? 1부터? 45? 자, 1부터 45까지 적힌 공이 들어있는 통에서 공을 뽑죠.
그럼 뽑은 공을 다시 원통에다 집어넣으면 복원 추출이야. 근데 로또는 다시 안 집어넣고 한번 뽑았던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 거에서 뽑죠. 그건 비복원 추출이야. 자, 근데 랜덤 표집의 약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으면 첫 번째 랜덤이 여기서 뽑히고 두 번째 랜덤도 여기서 뽑히고 세 번째 랜덤도 여기서 뽑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통 추출법은요, K개씩 N개의 구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 2, 3, 4학년이라고 해서 4학년, 4개 구간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학년별로 50명씩 뽑는 거야. 전체에서 50명을 뽑으라 그러면 3학년만 50명을 뽑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근데 학년을 나눠놓고 각 학년에서 골고루 뽑아라 라고 하면은 좀 섞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렇게 구간을 나눠놓고 구간별로 몇 개씩 뽑는 게 개통 추출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놓고 임의의 위치에서 매 K번째 항목, 예를 들어서 5개씩 쪼갠 다음에 일단 임의의 위치를 하나 뽑아. 여기가 임의의 위치래.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개잖아. 그럼 그 다음에 5개씩마다 뽑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정 구간만큼 구간을 나눠놓고 일정 개수만큼 건너뛰면서 뽑는 게 개통추출법. 집락추출법은 군집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봐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은데 군집별로 단순 랜덤 추출법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거에 가장 근접한 게 이거죠. 학년별로 나누고 그 학년에서 다시 남녀 성별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8개의 집단이 생기잖아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 8개의 집단에서 N개씩 뽑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합쳐. 이게 집락추출법. 그러니까 개통추출법은 정해진 개수만큼 건너뛰면서 뽑는 거. 집락추출법은 그룹을 나눠놓고 그룹에서 N개씩 뽑는 거. 자, 층화추출법. 자, 이거는 좀 사람이 좀 많이 개입하는 케이스인데요. 이질적인 원소들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모집단인데 특성이 다 달라. 그럼 걔네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요. 유사한 것끼리 묶어. 그래서 이걸 묶어놓고 각각의 층에서 랜덤으로 뽑아요. 자,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유사한 걸로 묶을 기준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묶을 수 있을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요. 머신러닝 기법이 크게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만 났을 때 강화학습 제끼고 회귀, 분류, 이거 2개가 이제 지도학습이고요. 마지막 비지도는 사실 하나야. 군집. 컴퓨터가 알아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지도학습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제 논문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오히려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군집을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게 알아서 집단을 나눠주니까 사실 그 분석 결과 돌리면 되게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학생들은 이 군집 결과를 가지고 결론 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비지도 학습의 군집 분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쓰는 게 정석이에요, 사실은. 정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근데 원래 절차는 여기에서 쓰여요. 그래서 논문을 읽어본 공모전 제출물하고 논문 안 읽어본 공모전 제출의 차이가 뭐냐면은 논문 안 읽어본 친구들은 군집 분류 결과를
결론으로 많이 제출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거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군집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지도학습으로 넘어가서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야 사실 완전한 건데 안 그러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자, 통계량 아까 얘기했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값. 그래서 우리 학교 모든 학생 5,000명인데 이거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임의로 100명만 추려서 평균을 내요. 이때 이 100명의 평균이 통계량이에요. 그러면 이 100명의 평균을 왜 낼까 도대체?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5,000명에 대한 자료를 일일이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의 평균으로 5,000명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100명을 뽑았어, 랜덤으로. 그 다음에 100명을 또 뽑아요. 100명을 또 뽑아. 그러면 이 3번을 뽑았는데 3번의 평균이 다 같을까? 그렇죠. 표본을 새로 뽑으면 통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습 예제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코드를 돌릴 때마다 평균값이 달라져. 그럼 이거 내가 코드를 맞게 짰는지 틀리게 짰는지 감잡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습 코드에 항상 뭘 걸어요? np. 랜덤 시드 값을 어떤 숫자 값을 고정하죠.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애들만 뽑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코드에 작성하는 랜덤 시드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1인 한 가구당 평균 주거비를 알아보려고 한대요. 근데 전국의 모든 가구의 주거비를 설문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랜덤으로 뽑은 1000가구에 대해 방문해서 주거비를 조사한대요. 이때 모집단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 표본은 랜덤으로 뽑은 1000가구, 모수는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 주거비, 통계량은 표본 1000가구의 평균 주거비. 요것만 알아도 뉴스 같은 거 들을 때 내용 들리는 게 틀려. 요것만 구별할 수 있어도. 근데 가끔 대한민국 정부에서 4년에 한 번씩 약 빨고 모집단 다 조사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것도 모집단을 다 조사 못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긁으려고 약 빨고 하는 경우 있죠. 대한민국 인구총조사. 그거를 전수조사라고 해요. 자,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거는 뭐 열심히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요약, 수집된 데이터를 먼저 요약을 하는 거야. 이거를 요약하는 이유는 또 두 번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취업 폴 만들면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본인들이 분석 방법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뽑아. 뽑힌 데이터에 따라 분석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알고리즘을 다 정해놓고 데이터를 거기에 맞춰요. 일단 데이터를 무작위로 수집한 다음에 이 데이터에 어떤 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데이터가 갖는 패턴을 이제 찾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걸 흔히 기술 통계라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하고 값을 조합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파생변수 만든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나 의미 있는 사실을 도출. 이거를 대부분의 책들이 전부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지 이거 자체가 결론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특징하고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기법을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사실 중간에 내가 전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뭐가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 들어가는 거지 절차가 딱딱 나눠 떨어지진 않아요. 자, 뭐 예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추론 통계라고 하는 거를 진입을 하죠.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고요. 확증적 데이터 분석을 영어로 CD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 대상이라는 게 결국은 모수예요. 이 모수를 추측하고 그 추측 결과의 신뢰성을 계량화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추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추측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다만 그게 맞냐 틀리냐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추론 통계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모수를 추론하는 절차예요. 이때 통계적인 공식이 들어가는 거지. 이 모수를 추론한 걸 갖고 이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적어본 건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집단, 모집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샘플을 통해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건데 평균 연봉.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의 평균 연봉을 알아내기 위해서 랜덤 표집한 300명의 연봉을 조사하여 평균 연봉 추정치와 95% 신뢰 구간을 구한다. 아직 95%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안 올 거예요. 조금 이따 뒤에서 나올 거예요. 항암제 효과. 새로 개발된 항암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 임상실험에서 관측한 치료군과 대조군의 암 재발률을 비교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인데요. 추론 통계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론 통계하고 머신러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추론 통계에 속해 있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해서 정보를 요약하고 데이터의 관계 패턴 규칙을 탐색하고 이걸 모형화, 공식화하는 거예요. 통계에서 이제 모형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모형이라는 얘기는 결국 수식이에요. 수학식. 이 수식을 알면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내가 만들어내서 a는 3이고 b는 1이다라는 값을 뽑아냈다면 x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y는 예상이 되죠. 사실은 이게 통계의 다거든.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는 분야 뭐 적혀 있는 겁니다. 요걸 쭉 보시면 되고 밑에는 그동안 우리 설치했었던 패키지 그대로인데요.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지금 KONL 파일까지 설치되어 있죠. 스테이트 모델스, 스테이트 어노테이션스, 그리고 핏고인 뭐 세 가지가 이제 수업 중에 또 추가 설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F
추론 통계 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추론 통계 폴더에 리드미가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전에 봤었던 거랑 이제 겹치는 얘기니까 여기 정의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추론 통계의 결론은요. 자, 모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 진짜 0.01도 안 틀리게 똑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추론이야. 모수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정확할 순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남자 50명, 여자 50명을 뽑아서 평균 월급을 비교해서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냈어요. 근데 남자 여자 50명을 또 뽑아서 또 평균 차이를 알았어. 이게 똑같을까? 다르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면은 그래도 대충 얼마에서 얼마 사이겠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 그걸 보통 95%로 봐요. 이거를 계속 50명씩 뽑아서 평균을 다 내서 비교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95% 정도 일치한다 라면은 그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결론을 내요. 근데 이게 차이가 95% 이상 나 매번. 그러면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의하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정도는 의미 있는 값이다. 방송용 뉴스 보다 보면은 유의하다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뭐 가설 검정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니까 이 문장은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론 통계를 내고 나면은 이제 그 추론 통계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작다. 혹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집단을 5번을 뽑았는데 평균 월급을 비교했더니 차이 금액이 5만 원이 나왔어. 남녀 간의 그 평균 월급 차이가 5만 원이 났어. 그럼 이 5만 원이 차이가 다른 집단을 뽑아도 거의 5만 원과 비슷하게 날까? 아니면은 다른 집단을 뽑았을 때는 거의 한 5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걸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원이라는 월급 차이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 작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집단을 뽑았을 때 5만 원 언저리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게 유의한 거고. 아니야, 이거 이 집단에서만 5만 원 차이 난 거지 딴 집단은 다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나. 그럼 얘는 유의하지 않다고 하는 거고. 그래? 그럼 평균이 그렇게나 많이 차이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나이와 직군과 성별을 입력했을 때 그 사람의 월급을 추측할 수 있을까? 로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 주어지는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들이 요만큼이 있어요.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이걸로 설명하면 쉬워요. y는 ax 플러스 b일 때 독립변수는 x예요. 어떤 방정식을 풀 때 주어지는 값. 종속변수는 y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값.
분석을 할 때 결과값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내가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구별할 수 없다. 라고 하면은 구별할 수 있는 경우는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구별할 수 없는 경우는 비지도학습이라고 불러요. 크게. 근데 지금 여기 요만큼으로 지금 쪼개져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비지도 학습을 나누는 큰 단계가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있는지 없는지인데, 지금 여기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놓은 것 중에도 지금 비지도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비지도 이거 다 적은 건 좀 아니고. 자, 여기서 단순히 어떤 변수값,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변수들이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잖아요. 이때 이 변수값들 간에 단순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근데 그 차이가 평균의 차이인지 분산의 차이인지에 따라서 T검정과 F검정. F검정은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 변수들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 그때는 연관성 분석, 그 다음에 자료 축소, 자료 분류, 그림 분석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변수들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연관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요 부분을 이제 상관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변수가 한 50개 정도 돼.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다 따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얘네를 한 4개 정도로 압축을 시켜요. 그거를 자료 축소 분석 내지는 차원 축소라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값이 명목형이냐 아니면은 간격 혹은 비율 값이냐에 따라서 순서 분석과 요인 분석이란 걸로 나뉘고요. 얘네를 단순히 분류만 하고 싶으면 군집 분석. 근데 자료를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인풋이 그림이야. 혹은 아웃풋이 그림이야. 그때는 상용 분석 내지는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 분석 이름들을 다 영어로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군집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파이어라고 부르고요. 뭐 다차원 척도법 같은 게 얘가 아마 랜덤 포레스트였을 거야. 자, 반면에 그 y 값이 주어지는 경우는요, 종속 변수, 즉 y 값이 어떤 숫자 값이야. 키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야. 그러면은 회계 분석 내지는 분산 분석이라는 걸로 빠지고요. y 값이 yes or no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내지는 카테고리, 상품 카테고리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판별 혹은 로지스틱 회계 내지는 의사결정 나무라는 걸로 빠져요. 이게 되게 유명한 어떤 그 대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요약한 표예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표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보니까 출처가 다 똑같더라고. 이제 출처를 까먹어서 표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전체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리고 그 딥러닝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딥러닝은 요거하고 요거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보라색으로 따로 빼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연장선이에요. 딥러닝은. 뭐 데이터 마이닝, 뭐 고급 데이터 분석법이다.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아까 거랑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시간이 좀 이르긴 한데 이제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재미없어. 사실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직접 할 때 이 개념을 몰라도 큰 지장은 없어요. 이거 계산할 줄 몰라도 되기는 해. 근데 자격증 공부할 때는 이거 공식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거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꼭 나오더라고. 일단 뭐 정리해서 넣긴 했습니다. 한번 길지 않게 좀 읽어보고 갈 거니까 일단 여기서 좀 끊었다 합시다. 자, 지금 11시 5분인데요. 15분까지 오세요. 자, 한 10분, 15분 정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 못한다고 해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기본 지식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확률값 계산하는 것도 체크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자, 확률이라는 용어 자체는 다들 의미는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을 이제 수치화해 놓은 척도예요. 그래서 확률값은 0에서 1 사이. 예를 들어서 0.72다 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흔히 72%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 각 사상. 각 사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수값을 갖는 함수의 확률값이 0과 1 사이에 있고, 그리고 전체 확률의 합이 1인 것을 의미를 해요. 자, 표본 공간 S라는 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만약에 1부터 45까지의 공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 하나를 뽑았을 때 숫자 값이 7이 나올 확률은, 확률은 45분의 1이죠 뭐. 이걸 계산하면 0에서 1 사이가 나오겠죠. 또 8이 나올 확률은, 이것도 45분의 1이죠. 1부터 45까지의 공은 자기들이 추출될 수 있는 확률이 모두 4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결과값은 1이 되겠죠.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표본 공간이 Q라고 할 때 Q의 부분 집합 사건을 2로 표기해요. 그러니까 공 하나를 뽑는 게 2예요. 그거는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45개죠. 45개 중에 하나를 뽑을 사건표. 자, 공이 1번 공이 있고 2번 공이 있고 3번 공이 있고 해서 45번 공까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뽑을 확률은 45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표, 이 표에서 여기요, 여기까지 이 표에서 각각의 개수를 비율을 확률로 계산한 게 P의 2라고 했을 때 P의 2는 전체 사건 중에 하나를 뽑을 거예요, 확률. 여기서 이제 이 기호를 모든 경우의 수라고 표현을 해요. 네, 잘못 눌렀어요? 자, 요 기호를 이제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자, 그 45개의 공 중에 하나를 뽑는 그 행위를 실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표본 공간, 이제 비슷한 용어가 슬슬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본 공간에서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항상 0과 1 사이에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공식이고요. 사건. 표본 공간이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반인 사건들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 사건들의 확률의 합이에요. 배반이라는 건 서로 겹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독립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사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사건 B의 확률은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B의 조건부 확률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이야기할 때 개별적인 확률값을 계산하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걸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확률에서 원소는 나타날 수 있는 개별 결과들을 뜻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적 확률을 다시 표현해보면 아까 그 오메가 공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나누기 분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이거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할 때 n번의 반복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이라고 한다면 상대도수 R분의 N이죠. 이거는 N이 점점 커지면은 결국은 이 전체 확률에 가까워져요.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의 확률인데요. 조건부 확률을 BA라고 표기를 해요. 그러면은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예요. 자, 이거는 이제 A의 확률 나누기 A와 B의 교집합 확률로 구해요. 전공시험은 이거 계산하는 거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저도 시험 문제만 풀고 나오면서 까먹긴 했는데, 왜냐면 이제 시험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뭐 코드 공부하고 그런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앞부분에 이 수학적 얘기 기억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자, 경우의 수. 어떤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인데요. A의 여사건. 자, 전체 표본 집단 S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일정 사건을 A라고 하면 나머지를 A의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여집합이라고 배우죠. A와 B의 합사건, 우어죠. A이거나 B. 여기에 또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이거나 B. 합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곱사건. A에 속하면서 B에 속하는 거. AND죠? 이건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어요. A and B가 0인 두 사건. 그러니까 A and B가 false인 결과. 이거를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일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 사건이 떨어져 있다. 두 개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A or B인 경우의 수는 그냥 2개 더하면 돼요. 여기 3개가 있고 2개가 있으면 경우의 수는 5개라는 거죠. 곱의 법칙.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확률. 하나, 둘, 3개가 있고 2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를 뽑은 게 여기에 속해 있을 확률은 2개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곱의 법칙을 계산할 때 나오는 개념이 팩토리얼이에요. 이거 그냥 공식만 기억하세요. n의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입니다. 여기 뒤에 느낌표는 빠져야 되네. 마지막 느낌표요. 이게 느낌표 있어야 된다고? 아, 반복이구나. 오케이. 달러.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요를 훑어봤어요. 네, 고생했어요.